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민연금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과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합병 이후 9년 만에 최대 6,750억 원으로 추정되는 피해 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관계자 7명 등이 피고로 적시됐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불과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제기한 소송입니다. 지난달 국내 기업이 주식과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은 20조 원 남짓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달보다 1조 원 넘게 줄어든 규모입니다. 대규모 기업 공개가 실종하면서 직접 금융 조달 실적이 후퇴한 것입니다. 다만 CP를 발행해 마련한 자금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업의 주식과 회사채 발행 규모는 20조 1,019억 원으로 7월보다 1조 5,126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감소는 IPO가 1조 2,271억 원에서 2,352억 원으로 쪼그라든 데 기인했습니다. 유상증자 역시 1,352억 원 감소한 1,48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후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19로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은통계조사팀장은 조사 기간 당시 7월에서 8월 매매 거래와 가격 상승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팀장은 최근에는 거래량과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9월부터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정책들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폭 자체는 둔화하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정부의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의 일환인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밸류업 지수가 장기적인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선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물론 연기금, 개별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밸류업 지수는 오는 30일부터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밸류업 지수는 시장 대표성, 수익성 주주 환원, 시장 평가, 자본 효율성 등 5개 단계 스크리닝을 통해서 100개 종목을 담았습니다. 지수는 올해가 밸류업 프로그램 원년인 점을 감안해 첫 거래일인 지난 1월 2일을 1,000포인트의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파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은비입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출발은 약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부진하게 나왔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금리 인하 전에 조사가 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는 좀 잘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에 안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지수를 끌어올렸던 원인도 차례로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중국의 50bp 지준율 인하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안에 유동성이 한 1조 위안 정도 풀리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덕분에 이제 대출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나 기업들 모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지수에게 있어서는 좀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엔비디아였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을 하더니 엔비디아의 블랙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젠슨 황 CEO의 지분 매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는 밸런스의 보도까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일단 다시 한번 120달러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테슬라의 반등으로 우리 시장 안에서 2차 전지주가 주인공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반도체들이 주인공을 좀 되찾을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거래일 우리 시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중한 때 하락 전환하면서 2,500포인트대로 내려앉았던 이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나홀로 매수세 뒷심을 발휘하면서 2,63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62%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하면서 63,400원 선까지 올라갔지만 10시 넘어서는 하락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수급이 계속해서 뒤로 오면서 0.96% 오르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SK 하이닉스 또한 또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가 가장 주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올해 3분기 이 전기차 인도량이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는 월가의 전망이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는 월요일 미국 주식시장에서 5%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2차 전지주들도 함께 반등세를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LG화학은 8% 넘게 상승을 했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4%대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어제 장 마감 이후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지수 안으로 들어온 종목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이 있고요. 의외로 지수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게 바로 KB금융과 KT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일 우리 시장 시작하기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엔비디아의 반등세 기대해 보면서 반도체주들이 흐름을 좀 되찾을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파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커스 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김선윤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전문가님 종목부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석유 쪽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소식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레바논의 공습으로 헤즈볼라의 미사일 로켓 부대 사령관이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스라엘군이 시리아의 해안지대 타르투스주에 이제 공습을 시작했다라는 이 두 가지 소식 때문에 아무래도 중동에 대해서 긴장감이 조금 더 확산되지 않을까, 전면전이 조금 더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감이 현재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주가 또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좀 시끄럽죠. 사망자 수가 550명이 넘어가고 있기도 한데 움직임 자체가 약간 좀 제한적이에요. 원래 좀 더 잘 가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긴 했지만 움직임이 없습니다. 송구석의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조금 제한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잘 보시면은 약간의 좀 익숙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미 여러 차례 좀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예를 들자면은 뭐 사고를 끓였을 때 계속적으로 끓여먹다 보면은 참 맛이 없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이슈가 쉽게 소진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전면전 양상 이슈가 한번 터지게 된다면 한 번 더 움직임은 나올 겁니다. 그 자리가 좀 단기적인 급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의 급등 포인트 보고서 천천히 대응해보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급등이 나올 경우 22,000원 선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우선 제 목표가를 2만 원대 1,000원 보고 대응하긴 했지만 충분히 열려있는 가격이 22,000원이니까요. 대응하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잡아드렸던 손절가 이탈분이 나온다면은 그 가격대에서는 빠르게 손절 대응하셔서 다음 종목을 대응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석유 리뷰부터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중동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매력도는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쉽게 끝날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를 낼 수 있을지는 추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차 목표가 2만 원 선 도달하는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장 마감한 후에 움직였던 종목들도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시간외 특징주입니다. SI리소스, KBI메탈, 대창, 이구산업, 화성밸브 자리하고 있고요. 어제 중국이 지준율 50bp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즉 중국 경기 부양책을 새롭게 내놓은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도 이 훈풍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중국 증시의 상승에 힘입으면서 원자재 쪽에서 강세를 좀 보였고요. 특히 이구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구리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함께 짚어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종목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장 안에서 추가적으로 움직임 보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요즘에는 어제도 그랬는데요. 시간의 급등주들의 움직임이 꽤나 재밌습니다. 다음 날까지 좀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분위기가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SI 리소스부터 볼 건데요. 이게 50억 좀 넘는 규모의 공급 계약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이오, 발전용 바이오 중유 구매 계약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닥에서 차트가 좀 돌려 세울 듯한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약간 조정이 있다가 시간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거의 10%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근데 가격 자체가 이 종목 보시면 시총이 170억 원 정도고 가격이 25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거래가 터지고 이슈가 있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너무 또 급등이 나왔다가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체 이제 동전주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판단 하에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뭐 KBI 메탈이나 대창이나 이구산업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리값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어제 중국 쪽에서의 대규모 부양책 이슈가 나와주면서 구리 가격 자체가 구리 선물인데요. 어제 하루만 하더라고요.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눈에 딱 들어오시죠? 네, 굉장히 빠르게 올려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조금 많이 좀 나왔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뭐 아무래도 잘 아시겠지만은 뭐 AI 인프라도 그렇고 전선 관련주도 그렇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 이슈들이 있다는 거죠. 자, 우선 봤을 때 KBI 메탈을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KBI 메탈은 그 MS와 블랙록 40조 원 AI 인프라 그 정도 있지만 인프라 기업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네, 기본적으로 전선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 따른 수혜를 받고서 그간의 움직임이 간간히 잘 나왔었어요. 거래량도 거래 대금도 간간히 쫙쫙 터져주면서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그저께인가요? 네,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날 한번 급등이 있은 이후에 다시 한번 시간으로 역시나 7%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한번 움직임이 좀 나와준 상황이라서요. 이 전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3,200원, 3,300원대의 안착 여부가 나와준다면 한 번 더 상승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쪽 구리, 전선 관련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대창도 마찬가지죠. 자, 대창도 바닥에서 완전 돌리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큰 바닥입니다. 정말 끝바닥이라 표현할 수 있을 자리가 1,200원대 그 정도 수준인데 거기 자리에서 돌리기 시작했고 차트 보시더라도 올라갈 자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열려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우리 가격 이슈가 있는데 이게 뭐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 대규모 부양책을 진행하는 건데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철강업체 전체적으로도 철강사 가격도 급등을 하고 구리 가격도 이제 7월 이후에 최고치를 좀 찍는 모습이다 보니까 조금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뭐 차트만 보더라도 대창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적당히 단기적인 수익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단기 급등이 나올 경우 뭐 이런 그림이나 이런 그림에 대한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아예 없던 거래량이었어요. 거래량 자체가 얼마나 나와줄까. 자, 이때 당시 급등이 나왔을 때 5월 20일경 거래량 자체가요. 4천만 주였습니다. 최소한 거래량 자체가 적게 나오는 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한 1,000만 주, 2천만 주가량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조금 터져준다면은 주가는 빠르게 한 번 더 상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재밌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1차적으로라도 1,400원대 이상의 흐름, 1,500원대 흐름도 단기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구산업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이구산업도 차트 구조의 큰 투자 라인에서 이렇게 하단 자리 형성을 하고 있죠. 큰 바닥입니다. 이 바닥에서 돌리는 그림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구산업 보시면은 어제도 7% 마감을 했는데 분봉으로 보면은 이거 보세요. 오후장 들어서 올려치면서 거래가 막판에 붙어주면서 상승을 꾸준하게 하면서 끝났거든요. 아마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장에서 종가 베팅 하신 분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오후장 보고
따라 들어가시고 오늘까지 대응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좋은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구사는 오늘 흐름 굉장히 양호할 겁니다. 뭐 시간으로 5% 올랐지만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 나올 수 있고요. 일전에 이제 거래량을 풀도로 말씀드려보자면 오르기 시작했었던 때가 거래량 자체가 얼마입니까? 예, 2,500만 주입니다. 그렇죠? 2,500만 주예요. 아직 아예 안 터졌거든요. 자, 이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충분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거래가 최소한 좀 터져지면, 조금만 터져도 이 종목은요, 거래량 자체가 1,000만 주가 기본적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을 필두로 해서 주가가 단연 돋보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구리 관련주들 잘 보셔야 됩니다. 5,300원대, 5,500원대까지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화성밸브 보면은 이게 오늘 뭐 이슈가 있다고 하지만 뭐 대왕고래 이슈 자체가요. 다음 주 뭐 2차 전략, 이게 이번 주입니다. 오늘이죠, 오늘. 2차 전략회의 기대감이 좀 반영된 건데 조만간 이제 캐스팅 루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화성밸브에 따라 이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으로 4%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어제요. 약간의 조금 기대는 되긴 하지만 오늘은 아마 시장 전반적으로 이쪽 구리입니다. 구리 전선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일단 시간 외에서 정말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은 구리 관련주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면서 구리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 구리 관련주들도 순항을 탔었습니다. 더불어서 AI 인프라 확대 이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추가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좀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주가 추이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은 우리 시장 속에서 좀 어떤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기준으로 해서 거래가 좀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좀 뭐랄까,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트들을 조금 검색을 해서 이 시간에 와서 말씀드리는데, 첫 종목으로는 엑셀 세라퓨틱스입니다. 이 시간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시간의 급등주들이랑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 종목들이 당일날 상당히 많이 오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엑스세라피틱스 어제 물론 상한가에 잠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봉 체크해드리자면 막판에 상한가에 깔끔하게 잠기면서 끝이 난 모습이었고요. 인공 혈액 관련 이슈가 조금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올려쳤는데 재밌는 점은 계속 올라가지 못했고 나름의 이제 매물벽이라 볼 수 있는 8,000원대 초반짜리가 안착이 나와주면서 상승을 줬다는 거죠. 돌파가 나왔다는 겁니다. 첫날은 어쩔 수 없었죠. 첫날은 좀 힘든 모습이었지만 그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거. 사실 지금부터는요. 첫날에 거래량 자체가 터진 거는 무시해서 될 정도의 수준이 최근에 거래량이 계속 나왔었다는 거예요. 이 거래량들이. 그러면서 올려친 모습이라 쉽게 밑으로 꺼질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한 번은 더 움직일 겁니다. 한 번에 더 상승을 보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얼마나 상승이 나올지 여부는 조금은 고민스럽긴 하지만 10,000원대 돌파 여부 그리고 11,000원대 돌파 가능성도 한번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코칩인데요. 코칩이 지금 이틀째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3일이나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요. 이게 삼성전기에서 초소형 전구체 배터리 세계 최초로 개발이 됐죠. 근데 코칩이 1992년도부터 32년간 삼성전기에 MLCC를 공급 중입니다. 적층 셀러미터를 공급 중인데 이게 거래가 좀 붙었어요. 바닥에서 이제 돌려 세우면서 거래가 좀 붙으면서 가는데요. 바로 전에 이제 보시면은 약간 좀 횡보했었던 구간 자체가 6월달에 요 가격대 17,000원 중반대, 18,000원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격까지의 상승을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가 이제 꺾이지 않고 붙은 상황, 거래 대금 보세요. 정말 많이 붙었거든요. 자, 거래량도 600만 주. 추가적인 흐름이 나온다면은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리는 18,000원 정도까지. 근데 이제 조금 더 붙어서 가준다면 더 위로 열려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거래가 좀 붙어졌기 때문에 이슈도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갔고요. 그리고
LG화학이에요. 어제 보면은 2차 전지주들의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LG화학도 좀 거래가 좀 붙으면서 꽉 찬 양봉 상태를 보였는데 이게 LG화학뿐만이 아니라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습들 많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롯데케미칼도 어제 10% 급등 마감했고요. 롯데정밀학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시면 어제도 이렇게 상승을 주는 돌려세우는 모습이 좀 나와요. 경기가 아직 회복됐다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화학주들의 움직임 자체가 좀 고무적이다. 2차 전지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화학주들 한 번에 상승이 시작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대형주들은 움직이는 모습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LG화학이 그간의 외인들의 매도를 멈추고서 매수로 돌아서는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직은 뭐 조금 거의 초반이라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 자체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LG화학뿐만 아니라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그간에 한번 바닥에서 돌려세운 이후에 40만 원대 근처에 횡보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현 구간대에서 엔솔의 돌파 시도가 나온다면은 상당히 위로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에 봤을 때 작년 10월, 11월 때 구간 자리가 있긴 한데요. 이 자리의 평균 가격 자체가 43, 4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 가격대의 돌파가 나와준다면 위로 많이 열리는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그림으로 가는구나. 뭐 물론 이제 아직 대선 부분에 있어서 체크해봐야겠지만 해리스 후보가 꽤나 빠르게 조금 승기를 잡아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중요한 점은 이 지표 자체에 대한 부분이 어제 나왔던 지표도 그냥 좋지 않았어요. 그다. 그래서 고용 지표를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정책에서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10월 초 중순까지 시장 보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대응하셔도 괜찮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움직임 자체가 워낙에 좋지 않죠. 특히 삼성전자를 거의 버리는 느낌이거든요. 모건 스탠리가 참 반성문을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재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상황상으로는 분위기가 IT 쪽은 좀 아니고 이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시장은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엑셀세라피틱스부터 코칩, LG화학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들 외에도 시간의 특징주들까지 오늘 시장 안에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주가 추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의 포커스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보면은 니켈 값도요, 상당히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는데, 잠깐만 시간이 되니까 보여드리자면, 자, 코미스 이제 사이트인데요. 베이스 메탈 쪽에서 니켈 가격을 보시면 추이적으로 상당히 좀 돌리는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됩니다. 눈에 들어오시죠? 쭉 올라가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리튬으로 보시더라도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한번 돌리면은 좀 올라가긴 할 것 같긴 한데요. 자, 근데 어찌됐든 요거를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2차 전지주들의 상승 이슈 중에 하나가 리튬 값과 니켈 값 주요 이제 원료들의 좀 반등 포인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엔텍을 가지고 나왔는데 포스코엔텍의 이슈 뭡니까? 당연히 해리스 이슈를 저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었던 히터류나 리튬이나 니켈 등의 핵심 소재 생산하는데 그 관련 원료들의 상승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 그게 핵심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리튬 값이 또 상승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봤는데 CATL 리튬 감산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이죠. 그래서 리튬 가격 회복의 시도타 더 이상 바닥을 찍지 않겠다는 분위기 거기에 지금 중국의 부양책까지 같이 곁들여지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엔텍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수가는 17,5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 분할 매수 의견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고 목표가는 1차 2만 원입니다. 2만 원. 2만 원 보고 대응하시고요. 2만 원 돌파가 나올 경우엔 22,000원까지 안정적일 겁니다. 다만 이제 2만 원이 돌파할 경우에는 25,000원까지 볼 수 있긴 해요. 그래서 2만 원이 중요하니까 우선 그 가격까지만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포스코 그룹주들의 흐름이 시장에서 조금씩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의 흐름도 최근에 보시면은 꽤나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차트 이쁘죠? 돌리는 그림이 많아서 2000년대 관련주 중에서 포스코 그룹주들을 보시면 어떨까? 뭐 에코 쪽도 좋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의 향방을 보고 대응하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 포스코 엠텍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커스 종목 살펴봤습니다. 포스코 엔텍이고요. 2차 전지에 있어서 핵심 소재를 좀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켈 값도 최근 올라가고 있고 리튬 값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지만 공급단을 조절을 하면서 리튬 값을 다시 한번 반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이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1차로는 2만 원, 2차로는 또 2만 2천 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6,500원입니다. 이 선 이탈하지 않는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전문가님의 전략들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오의 템베거에서도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화면을 통해서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오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뵈니 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먼저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로봇주 전망 및 대응 전략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실 추석 전에 삼성전자에서 그 웨어러블 로봇 보피 추석 특수 노리고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많았는데 사실 그냥 좀 지나갔어요. 그래서 로봇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지지부진하게 좀 흘러왔었는데 금리 인하가 됐으니까 그럼 이제 투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 좀 됐을까요? 뭐 흔히 이제 저희가 뭐 기술주라든지 뭐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기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긴 합니다. 그리고 로봇도 당연히 이제 성장주고 이제 여러 가지 기술 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금리 인하기에 긍정적인 흐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한편 또 지금 상장되어 있는 로봇 기업들의 그런 면면들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그런 B2B 로봇들, 뭐 산업용 로봇이나 이제 제조용 로봇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기 침체를 또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어서 어떻게 보면 로봇 쪽에 그런 전방 수요들이 좀 약해질 수 있는 리스크들도 좀 같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금리 인하기에는 당연히 그런 산업용 로봇이나 이런 레거시 로봇보다는 뭐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이제 로봇 AI 쪽 관련된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더 이제 유망하고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이게 워낙 이제 초창기의 산업이고 이제 막 태동을 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뭐 휴머노이드 로봇 AI 쪽으로는 지금 뭐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봤을 때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서 선택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금리 인하기에 이렇게 주가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 또한 밝게 평가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난 7월에 로봇주의 신규 상장 바람이 정말 크게 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이 IPO를 통해서 온기를 조금 주입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반기에 아무래도 좀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시장에서 정말 커지게 퍼졌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온기가 빠르게 식기도 했는데 꾸준히 기회를 좀 엿보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신규 상장 기업들 현재 흐름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올해 굉장히 많은 로봇 기업들이 상장을 했고 또 앞으로도 이제 상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뭐 올해 이제 상장한 대표 기업으로 꼽아 보자면은 뭐 최근에 상장했었던 뭐 하이젠 R&M이라고 하는 이제 부품 회사, 그리고 연초에 상장했었던 KNR 시스템 유압 로봇을 하는 회사,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하는 회사 뭐 등등등 이제 다양한 회사들이 상장을 이미 달성을 했고, 그리고 현재도 상장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도 다수 존재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시메스라고 하는 이제 로봇 비전 AI 솔루션을 하는 회사, 그리고 이제 클로봇이라고 하는 이제 로봇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 SI를 하는 회사 뭐 등등 또 이제 다양한 회사들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뭐 현재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을 지켜보면은 상장 당시엔 굉장히 강한 흐름을 기록을 합니다. 뭐 공모가도 저희가 이제 예측했던 밴드의 상단 초과로 많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상장 당일에도 상당히 강한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올해 이제 로봇 섹터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약한 흐름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약한 센티먼트에 조금 이제 동조가 되면서 이제 중장기적인 주가 수익률로 보면은 다소 좀 부진한 모습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서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불안하고 어려운 부분들은 확실히 이제 존재한다. 다만 이 IPO 시장에서 그 상장 종목들의 이제 저희가 단기적으로 이제 공모에 참여하는 방법 자체는 유효한 방법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특징으로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작년에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상장했던 기업이 뭐 두산 로보틱스가 있었었는데, 뭐 이런 지금까지 상장했던 기업들은 대부분이 뭐 제조 로봇이나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에 좀 저희가 치중이 되어 있었었는데, 이제 최근 상장하는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상장할 기업들을 보면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조금 더 그 이제 유형 자체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일단 투자자분들이 로봇 투자할 때 조금 더 그 선택지 자체는 이제 넓어져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로봇주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항상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가지고 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최근에 삼성전기가 이제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며칠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웨어러블 용이기 때문에 뭐 갤럭시 밍이나 워치 그리고 버즈에 이제 사용이 될 예정인데, 여기서 아이디어를 좀 확장해서 그러면 웨어러블 로봇까지도 이게 적용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연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실 아직 그게 개발이 이제 막 된 그쵸. 배터리고 아직 양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로봇에 어떻게 쓰일까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불확실한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웨어러블 로봇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로봇들이 그 동력원으로서 이제 모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배터리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키 팩터가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조금 더 생각을 확장을 시켜서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거는 이제 뭐 웨어러블 로봇도 있긴 하지만은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많이 기대를 하시는데,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현재 뭐 사람의 이제 크기를 하고 있고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 크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같은 배터리 크기라도 용량이 좀 커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 뭐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나 이제 이런 주요 회사들이 공개하고 있는 로봇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로봇당 한 2kWh 정도밖에 배터리가 못 들어가고 있고, 보통 로봇이 움직일 때 뭐 최소 시간당 400에서 500메가와트 정도 사용을 하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구동 시간이 몇 시간 안 됩니다. 굉장히 짧은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그 배터리 용량을 키울 수 있는 관련된 기술들, 뭐 전고체 배터리도 그렇고 뭐 이제 다양한 배터리 기술들이 확대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형 전고체 배터리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전망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의료 대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용 로봇에 대해서도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관심도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의료용 로봇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 더불어서 지금 시점에서 과연 담아봐도 괜찮을까라는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의료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면은 이제 그 의사분들께서 이제 수술하거나 이럴 때 사실 너무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노동들도 굉장히 많고 한 부분들을 로봇으로 일부 이제 대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로봇을 활용을 함으로써 그런 수술에 대한 뭐 경과라든지 그리고 효과들을 상당히 좀 높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런 의료 로봇들, 특히 이제 수술 로봇들의 확산기에 좀 들어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뭐 아직 로봇들이 완전히 그 수술 과정들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은 또 아니어서 일부 이제 보조적인 역할만 하니까 조금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에는 조금 다소 어려운 부분들은 있겠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의료 수술 로봇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신뢰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납품이 되어봤고, 그리고 많이 그 수술의 레퍼런스로서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가장 저희가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수술 로봇 쪽에서는 뭐 미국의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든지 이런 해외 기업들이 먼저 들어와서 그런 레코드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이제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로봇 섹터는 좀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이 필요한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이 막 그렇게 뛰어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술용 로봇으로 보다 하더라도 일단은 래퍼를 쌓아가는 시간도 당분간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남은 이 시간 동안 하반기에 좀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연구원님이 생각하시는 조건들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로봇주들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그 흐름 자체는 약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초 대비해서 시가총액 레벨이 거의 한 30%에서 40% 정도 조정을 이제 받고 있는 이제 그런 굉장히 약한 상황이고요. 근데 반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 200% 상장하는 기업도 이제 성장하는 이제 기업도 이제 적지 않았을 정도로 상당히 좀 작년은 강세를 이제 보였었고, 작년에 왜 강세를 보였나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 중심으로 뭐 삼성전자가 어디에 투자했다더라, 아니면 대형 기업이 상장한다더라, 아니면 로봇 정책이 나온다더라, 이런 모멘텀 중심으로 상당히 좀 이제 강세를 이제 보여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뭐 이제 그런 모멘텀 장세가 이어졌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그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들이 뭐 실적 성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뭐 기술적인 부분들 좀 보여주는 부분들, 시장에 대한 좀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입증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딘가,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나와야 이 주가 흐름이 좀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모멘텀 등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되곤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정말 실질적으로 찍히는 그 숫자들에 한번 주목을 하면서 그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곧 3분기 실적 시즌이 곧 도래하고 있습니다. 로봇주 실적 전망과 함께 좀 더 눈여겨볼 만한 실적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실적이라고 하는 게 뭐 저희 로봇 쪽이 아직 워낙 기업들이 좀 영세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추정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영역에 있고, 사실 정확하게 추정하기도 좀 이제 불가능한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일단 전체적인 업황으로 보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실적 흐름들은 개선이 될 여지들이 나오고 있다. 뭐 일본이나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봐도 이제 2분기부터 이 실적 흐름이 이제 전년 대비로 해서 이제 플러스 성장으로 다시 한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로봇 기업들도 계속해서 실적 흐름들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2분기보다 3분기 그리고 3분기보다 4분기가 조금 더 실적 자체는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다양한 이제 로봇 기업들, 이제 국내 로봇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과연 이 실적 성장을 가장 좀 빨리 할 수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은 일단 이제 저희가 유형으로 따지게 보면 지금 당연히 로봇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요를 기록하고 있는 이제 그런 세그먼트 안에 있는 기업들의 이제 실적 성장이 좀 두드러질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뭐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물류 로봇, 뭐 청소기 로봇, 뭐 등등등 이제 다양한 로봇 유형들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거는 물류 로봇 쪽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이제 물류 로봇 쪽 관련된 기업들 관심을 가져보는 거를 좀 이제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이제 뭐 물류 로봇이나 어떤 쪽이 저희가 커져갈지 이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전방이 굉장히 넓은 그런 부품주까지 해서 조금 이제 같이 그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단에서 보면
보면은 지금 이제 2분기 때까지 가장 실적 흐름이 강했던 거는 이제 뉴로메카라고 하는 이제 회사, 협동 로봇을 하는 회사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었어서 약간 이제 3분기 그리고 4분기 이런 하반기에도 좀 개선 흐름들 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협동 로봇을 하는 회사인데 워낙 작년에 뭐 다른 이제 로봇 기업들과의 협력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로봇들 기업들 이제 M&A 하고 계속해서 이 성장에 대한 씨앗들을 뿌려왔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 씨앗들 뿌렸던 게 올해 좀 다소 이제 그런 수확으로서 좀 거두어들여지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뉴로메카까지 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실적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을 덜을 만한 종목으로 뉴로메카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협동 로봇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면 일단 기대감이 가장 그럼 높은 쪽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로봇 시장을 바라볼 때 그럼 키워드를 지금 협동 로봇으로 잡아야 되는 걸까요? 사실 뭐 작년 그리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협동 로봇을 굉장히 유망한 로봇 분야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었고 앞으로도 이 보급형 로봇으로서 뭐 단순히 제조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이제 서비스 현장까지 그 용도가 확산이 되는 상당히 유망한 로봇 분야이면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이제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워낙 유망한 로봇 분야다 보니까 뭐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뭐 일본, 중국, 뭐 독일, 유럽 뭐 미국 등 다양한 이제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협동 로봇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의 그런 경쟁 확대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선호도 자체는 조금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협동 로봇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로봇 말고도 로봇의 부품주 쪽으로 오히려 시선을 옮겨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자면 부품주 쪽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파트들이 있을 텐데 어디 쪽에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희는 부품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뭐 배터리도 있고 모터도 있고 뭐 센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감속기라고 하는 부품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제일 선호를 해서 보고 있는 거는 감속기라고 하는 이제 부품이고요. 감속기는 말 그대로 속도를 줄여주는 부품인데 속도를 줄여주는 이제 모터의 속도를 이제 줄여주는 만큼 이제 돌리는 힘, 토크를 이제 키워주는 그런 기계적인 이제 부품인데 이게 워낙 로봇이 지금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이제 모터를 쓰고 계시는데 모터가 뭐 전력 효율성이나 제어성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돌리는 힘 자체는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감속기처럼 이제 이런 힘을 증폭시켜주는 부품들을 반드시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이제 이런 로봇들은 뭐 당연히 뭐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뭐 물류 로봇 다양한 로봇들에서 다 이제 감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로봇 시장의 전체적인 성장 흐름을 가장 좀 따라갈 수 있는 부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속기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단순히 이제 막 휴머노이드에도 쓰이고 하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연초부터 해서 지금 로봇 시장의 흐름들을 지켜보면은 뭐 이제 워낙 기대감들은 더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나 이제 로봇 AI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워낙 지금 투자 기업들을 저희가 찾다 보면은 요것들을 하는 휴머노이드나 이제 로봇 AI를 영위를 하는 기업들은 또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대안으로서 이제 휴머노이드나 이제 로봇 AI 개발에 필요한 그런 부품들을 납품을 하는 그런 부품주들에 조금 이제 같이 연계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또 부품주도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긴 호흡, 긴 관점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로봇주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의견도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주가가 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연구원님의 지금 주가 그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좀 하세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자체가 뭐 거의 30-40% 정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뭐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조정은 받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게 뭐 또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섣부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흔히 저희가 뭐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은 뭐 이제 멀티플로 해서 뭐 이제 PER이나 이제 PBR 이제 이런 지표들을 확인을 해서 그리고 이제 PSR이나 이제 이런 지표들을 토대로 해서 현재 로봇 기업들의 그런 밸류에이션들을 좀 검증을 해보면은 상당히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많이 좀 높은 그 지수 멀티플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건 여전히 부담스러운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지금 당장 이 로봇 기업들이 지금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을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까지 로봇 살펴봤고 방산 쪽으로 시선을 조금 돌려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중동에 있어서 간밤에 또 이슈가 2가지나 나오기도 했고 더불어서 지금 뭐 방산 빅3의 해외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방산주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나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방산 같은 경우는 흔들리면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는 섹터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뭐 이제 여러 가지 수주 기대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끊기면서 이 방산 기업들의 주가 조정 흐름들이 좀 다소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수주가 이제 뭐 이라크 천공 수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동이나 이제 유럽 쪽에서 그런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상황들이 다시 한번 확대가 되면서 이제 주가 흐름들은 다시 한번 이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이 흐름들이 계속 중단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산주들이 좀 계속해서 또 상승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으니까 또 이제 어떤 기회들이 있을까라고 좀 저희가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매수 이제 시점으로서는 이제 저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빠르면은 올해 정도에는 이제 종료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좀 단기간으로는 이제 방산주 센티가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좀 매수 구간으로 잡아볼 수 있는 좀 전략을 좀 말씀을 이제 중장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3분기 실적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실적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이제 긍정적인 실적을 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2분기보다 3분기가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현대 로템 이 2개 기업 중심으로 보시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 트렌드를 봤을 때는 방산 안에도 로봇주가 지금 같이 섞여서 가는 트렌드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방산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로봇까지 플러스 알파로 붙어 있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해석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로봇주를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짜본다면 어떤 포인트를 좀 중심을 둬야 되는지 그리고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삼아보자면 어떤 것들이 좀 남아있을까요? 사실 지금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결국 모멘텀일 수밖에 없긴 한데 저희가 그 모멘텀들을 하나하나 다 예측을 하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는 일단 보수적으로 이제 실적을 그래도 최소한 매출액 정도는 성장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딘가에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뉴로메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전체적인 로봇 시장을 봤을 때 그런 로봇 기업들의 로봇 산업의 그런 성장 흐름들을 따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또 부품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뭐 SPG라든지 이런 부품 관련된 기업들을 같이 좀 포트폴리오에 넣어두고 이제 관심을 지켜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로봇에 대해서는 긴 호흡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래퍼가 쌓일 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긴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은 시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방송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은 빅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로봇주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종류들도 함께 좀 살펴봤는데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AI 성장에 있어서도 금리 인하라는 포인트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아이디어 확장한다면 부품단까지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승윤 연구원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살펴봐야 될 종목부터 섹터 그리고 이슈까지 함께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 9시 개장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한 이후에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별한 경제 정보, 톡톡한 경제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이소연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이소연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파고 들어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키워드 가운데 오늘은 테슬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우선 2003년 일론 머스크와 마틴 에버하드, 마크 타페닉, 제이비 스트라블, 마지막으로 이언 라이트에 의해 설립된 미국의 전기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기업입니다. 테슬라의 본사는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 위치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테슬라는 처음부터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미래 목표로 삼았으며 현재는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 등 주요 소비 시장에서 생산 시설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지화된 제품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이에 위치한 기가팩토리는 중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생산 및 판매를 크게 증가시켰고요. 또 베를린 근처에 위치한 기가팩토리 4는 유럽 시장의 공략에 중요한 거점이 될 예정입니다. 테슬라는 끊임없이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배터리 기술, 더 긴 주행거리, 더 빠른 충전 속도 등은 테슬라 전기차의 주요 혁신 요소이고요. 또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테슬라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며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의 확대, 탄소 배출 감소, 친환경 생산 공정 도입 등은 테슬라의 지속가능한 전략의 일환인데요. 또한 전기차의 배터리 재활용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확대를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대표적인 모델은 전기차인데요. 테슬라는 로드스터를 시작으로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 등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이들 모델은 고성능, 긴 주행거리, 세련된 디자인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모델 3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더욱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외에도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파워월, 그리고 파워팩, 메가팩 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솔루션은 가정과 기업, 그리고 공업시설 등에서 사용될 수가 있으며 청정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며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또 자율주행 기술에서도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은 고급 운전자 지원 시스템으로 사선 유지, 속도 조절 및 자동 주행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더욱 진화된 자율주행 주행을 제공하고 있고요. 향후 완전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 감소와 운전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테슬라는 이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 소비자들의 환경의식 증가, 기술 발전 등은 전기차 시장에서 성장을 촉진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이러한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 더욱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며 고성능, 저비용 배터리, 그리고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전망입니다. 또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교통사고 감소 그리고 체중 완화, 운전 편의성 향상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몇 년 내에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송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예정이며 테슬라의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가 될 부분입니다.
또 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은 가정과 기업, 공공시설에서 청정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이러한 에너지 솔루션의 보급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에너지 사용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테슬라는 올해 3분기 전기차 인도량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것이다라는 전망에 월가에서 계속해서 나오면서 23일에는 4% 넘는 오름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당일 테슬라는 249.85달러의 거래를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지난 7월 22일 기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연중 주가 수익률도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18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19일 7.4% 급등했다가 20일에는 2.3% 하락한 바 있는데요. 미 금융 전문 매체 베러스 등에 따르면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의 애널리스트 댄 레버는 이날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약 47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시장의 평균 추정치인 약 46만 대보다 많고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약 8% 증가한 수준입니다. 앞서 테슬라는 올해 1분기 38만 6,810대를 그리고 2분기에는 44만 3,956대를 인도해 2개 분기 연속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감소한 실적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레비는 테슬라의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다며 3분기 인도량 실적 호조가 지속적인 주가 강세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3분기 테슬라가 유럽에서 전반적인 시장 침체로 부진한 실적을 보였으나 중국에서는 선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오늘 10월 2일쯤 3분기 인도량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증시 후 개장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엔비디아가 120달러 선을 다시 한번 탈환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좀 보면 또 모건 스탠리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반도체는 그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니 엔비디아 블랙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고 또 호퍼칩도 수요가 좀 양호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시장 안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블랙웰이 45만 대 이제 매출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블랙웰로만 한 10조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마이크론이 최근 들어서 강보합세지만 그래도 반등폭이 일정 부분 있고 고점 대비해서 바닥권이라는 이제 바닥론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는 상황인데 내일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 같은 경우는 EPS가 한 1.1달러 근데 이제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0.89 정도로 달러로 이제 일부분 이제 감소폭도 예상이 되지만 사실상 이제 흐름들을 보면은 우리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일단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과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이제 레포트가 나오면서 사실상은 이제 상당 부분에 대한 룸이 좀 열려 있다고 보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이 이제 우리가 8월 결산이고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온다고 하면은 국내 시장에도 계속적인 훈풍,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풍향계라고 먼저 실적을 발표하면은 사실 이러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일부 종목들이 훈풍을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내막을 좀 살펴보면 HBM 관련돼서 이제 데이터 센터 50% 이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인 계기가 일부분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반도체에 있어서는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내일 새벽 장 마감한 이후에 우리 시간으로 확인이 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발표 하루 앞둔 상황 속에서 어떤 걸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HBM 수요가 생각보다는 덜 나온다면 SK 하이닉스의 독주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해석이 좀 가능할까요? 저는 좀 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예, 최근 들어서 다 같이 좀 조정폭을 받아놓은 터라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는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업황 전반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한 상황을 우리가 연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마이크론이 실적이 좀 뭐 HBM 관련돼서 부진하게 나오면은 SK 하이닉스도 사실 전체적인 이제 공급량에서 뭐 일단 부족감을 좀 더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사실 수급이 좀 이탈되는 상황도 우리가 벌어질 수 있는 모습들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마이크론이 HBM 실적이 성장세를 나타내야 사실 이제 우리가 뭐 뷔페집 가면 굉장히 많은 또 양을 어느 정도 흡수하는 쪽으로 본다면은 사실 다양한 이 경쟁 관계 구도가 좀 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긍정적인 면을 계속해서 부각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마이크론의 뭐 실적이나 HBM 부분에 있어서도 잘 나와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좀 돼줘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까지도 이 훈풍을 받아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O 관련주도 질문 좀 드려볼 텐데 26일 그러니까 내일 조찬 간담회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마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도 움직였고 어제 추가적인 상승세도 좀 이어갔습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여전히 접근해봐도 괜찮은 자리일까요? 예,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두 번째 법제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채택될 확률이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흐름을 보자면 어저께는 이제 급등세를 보이다가 윗꼬리를 조금 많이 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입법화가 추진이 완벽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가장 수혜를 보는 이제 업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증권주가 가장 수혜를 보겠지만은 이제 관련돼서 이 프로젝트라든가 이 프로그램 이제 솔루션 같은 관련돼서도 우리가 뭐 어저께 같은 경우도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우리은행과 NFT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를 하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었고,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주가가 고점에서 뱅크웨어 글로벌은 많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발성 매수세라고 이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갤럭시아 머티리얼즈라든가 뭐 갤럭시아 SM 이런 종목들이 이제 선별적으로는 대장의 역할을 할 것이고, 이제 핑거 같은 경우도 SK증권하고 플랫폼 구축을 이제 진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STO 관련 주들 가운데서도 사실 이제 우리가 뭐 핵심 종목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우리가 이 종목이 좀 대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아직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입법화 추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윤곽이 좀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박자를 조금 늦추는 것도 여유를 갖고 박자를 놓고, 왜냐하면 장기적인 프로젝트로서 형성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서울 옥션이라든가 K 옥션도 뭐 반응은 오지만은 실질적인 수혜주로 보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솔루션 관련 뭐 플랫폼 관련주들이 오히려 제일 큰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STO 법제화 플러스 지금 조각 투자 이벤트까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슈는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수 있겠지만 아직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후의 추이를 좀 보시고 나서 선택과 집중을 좀 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상 2차 전략회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TV 출연한 인터뷰를 좀 보니까 어제 투자 주관사 입찰을 마쳤고 다음 주 초에는 이제 투자사에 대해서 선정을 할 거다라고 언급을 좀 했습니다. 이슈가 계속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서 이 흐름을 좀 타봐야 될까요? 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굉장히 좀 바쁘게 원전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바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프로젝트의 규모라든가 중요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와 한국 이제 석유공사가 엑슨모빌하고 이제 그 전에 사우디 아람코 등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앞에서 어느 정도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1차는 자금 확보가 일단 됐고 2차 같은 경우는 해외 기업의 투자를 받아야 공동 개발의 이제 기술력도 그렇고요. 나서야 되는 방침을 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1차 시추보다는 2차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텐데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밸브 관련주라든가 한국 가스공사도 사실 실적 베이스로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일단 한국가스공사도 움직임이 그동안에 굉장히 무거운 종목으로 우리가 여겼지만은 이번에 흐름을 계기로 해서 이제 7만 원대에서 지금 4만 원대까지 고점 대비해서는 조정폭을 일부 보였지만은 오히려 저는 이제 우리가 STO 관련주 중에서는 좀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시추 관련돼서는 한국가스공사만 보더라도 일단 일부분의 수익 실현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형주 단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는 있었다. 그래서 중간에 또 하지만은 개별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선 엔지니어링, 아람코 샤인 프로젝트를 일부 이제 했던 이력이 있는 이제 레퍼런스가 있는 종목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엑슨모빌 관련돼서도 고객사를 두고 있는 이제 밸브 업체 DK락 이렇게 좀 우리가 앞서서 2차적으로 해외 이제 기업들과의 참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렇게 좀 관계사의 레퍼런스가 좀 있는 종목들도 좀 곁들여서 그래도 보시는 편이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워낙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봤을 땐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레퍼런스가 많이 쌓여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류업 지수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100종목이 공개가 됐는데 근데 코스피 200이랑 차이가 있냐라는 의견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각하는 게 더 중요하고 기보유하고 있던 것보다 새로 지금 매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사실 반응이 뜨겁다기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의견의 무게추가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ETF 출시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는지 일단 11월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 밸류업 관련돼서 많이 움직였던 게 이제 우리가 금융주 쪽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 PBR 측면으로 포커스를 맞춰준다면 2년 연속해서 PBR이 이제 우리가 순위 중에 50% 이내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으로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제 일부 이탈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에서 우리가 아까 비교해서 봤을 때 이렇게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나중에 리밸런싱을 또 한번 생각해야 될 상황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산업재라든가 이제 IT 기술주들도 포함이 많이 됐었고 그래서 다양하게 포함이 됐는데 사실 변별력은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은 우려감이 있는 것들은 이탈돼서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은 일단 중요 팩터들의 이 가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서 이탈된 종목들은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은 조금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포함된 종목보다는 이탈된 종목 중심으로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재구성하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일부분은 조절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탈한 종목들 좀 보셔야겠습니다. KB금융이나 KT가 제외가 됐는데 의외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차익이 좀 나오게 될지 주가 추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짧게 어제 2차 전지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8월 달에는 저가 매수인가라는 의심이 들었다면 어제는 센티가 개선된 건가라는 생각까지 이어졌거든요. 짧게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긍정적인 상황은 27일 가장 중요하게는 중국의 이제 관세, 미국이 이제 100%
관세를 예상을 하는데 25%에서 100%면 거의 4배 이상 관세를 매기는 거거든요. 사실상 굉장히 이제 타격감이 크다. 그래서 반사이익을 국내 쪽에서는 2차 전지주들 뭐 대형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테슬라 쪽에서 인도량이 3분기, 1분기, 2분기가 계속해서 저조했지만은 사실 모델 Y 그리고 모델 3가 뭐 핵심 히트 상품인데 그 가격을 상당 부분 중국에서 인하하면서 중국 인도량이 좀 회복했다는 점. 그래서 3분기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1, 2분기 부진했지만은 그래도 실적 부분에서는 뭐 분기 기준으로도 기저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성장 동력이 굉장히 너무나 많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라든가 이제 앞서서도 ESS 관련돼서도 실적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9월 25일 수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일단 지난 거래 우리 시장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시장은 상승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500포인트대를 한 번 더 찍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이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2,630선에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들어갔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한 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0.8% 상승하면서 2,652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3% 출발하면서 770선을 향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과연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단 우리 종가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LG 엔솔을 제외하고 모두 다 빨간불을 피면서 정말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에 이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정말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HBM이란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11%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폭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2.75%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이슈 하나 있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를 정말 반토막 가까이 하향 조정을 했던 게 바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2021년에 냈던 보고서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냈던 이 보고서 자체가 과연 정말 타당한가라는 의문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추가적인 이슈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월요일에 테슬라의 주가가 5% 가까이 올라가면서 어제 마감까지만 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다시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은 그 여파가 강하게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7% 움직이면서 지금 계속해서 황제주 자리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0.79% 소폭이지만 계속해서 큰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5N의 상품성 개선 모델을 선보였다라는 소식이 어제장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제 HLB를 제외하고 모두 다 빨간불을 켜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테오젠과 엔캠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굳건하게 1위 자리를 유지해봤던 알테오젠 오늘 지금 하락폭 좀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27% 하락하면서 34만 8,5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현재 0.17% 그리고 에코프로가 조금 더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78%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0.2%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엔캠은 반면에 0.7%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이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강하게 많은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자기술 sek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1.27% 아까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지금 3%대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이것보다 조금 더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네요. 3% 올라가면서 현재 시작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은 2.2% 상승했습니다.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진 전망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영향이 크게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지금 해리스 관련주로 어제장에서는 이 관련 태양이라던가 풍력 쪽, 이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 강세를 보여줬지만 오늘은 0.56% 빠지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NF도 1.15% 현재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중국에서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한다라는 소식에 어제장에서 구리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시간 외에서도 구리전선 관련주들 크게 움직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19% 현재 올라가고 있고요. 대한전선 정말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3.18%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지금 4%나 무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4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에 주가에 훈풍이 넣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우시스템은 0.84%로 상승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로템 1.63%, LS일렉트릭도 지금 2.2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오션도 1.39% 올라오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도 1.06% 지금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 쪽입니다. 어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KRX 코리아 밸류어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동안 생각했던 게 금융 혹은 자동차가 이제 다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예상외로 IT 쪽도 들어가면서 좀 다양한 폭이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의외였던 게 바로 좀 KB금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로 계속해서 수혜주로 강한 상승세를 받아왔지만 어제 발표가 됐는데 KB금융 자체가 빠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3.54% 하락폭을 조금 크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1.71%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1.68%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0.71% 상승하면서 이 지주사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생명보험 0.17%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1.58%,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도 1.39%로 이렇게 금융 섹터권 안에서는 상승과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비등비등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술, 제약바이오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유한양행이 아닐까 보이는데요. 0.83%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0.74%,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0.88%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0.57%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39%로 계속해서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ST팜과 삼천단 제약은 지금 약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비자 내구재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기아 보통주랑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아 같은 경우는 0.87%, 현대차 같은 경우도 0.79% 상승폭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대차에서 어제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아이오닉 5N에 대해서 2024 버전으로 지금 좀 더 이제 레벨업을 해서 출시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4%대 강세에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0.53% 하락하고 있고요. 코웨이는 1.29%, LG는 0.23% 상승하면서 이 섹터 안에서는 LG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유틸리티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 쪽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한국가스공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대한골의 2차 협력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과연 어느 정도 좀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 한국가스공사 계속해서 지금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0.7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이제 커머셜 서비스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포스코 DX입니다. 0.5%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0.97%, 1% 가까운 상승폭 그려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0.12%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민희진 전 대표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런 오너가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아직 해결되지가 않아서 오늘도 낙폭을 계속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이송 배달 쪽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0.89% 상승폭을 그려내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도 0.92%, HMM도 1.04%로 이쪽 섹터는 모두 다 지금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섹터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섹터는 인더스트리 쪽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을 한번 살펴보자면 삼성물산이 지금 눈에 띄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0.34% 하락을 했지만 한국전력기술은 1.17% 훨씬 더 큰 폭의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E&A 같은 경우도 0.82%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속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도 기분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중국에서 지준율 50bp 인하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이러면 시장의 이제 유동성이 1조 위안 정도 풀리는 거기 때문에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좀 잘 가고 있습니다. 구리값도 지금 한 10주 만에 최고치 기록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엔비디아 반등세 힘입어서 오늘 반도체주도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64,000원 선 회복했고요. SK 하이닉스는 168,800원 선 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를 좀 체크를 해보니까 대표님 오늘 2차 전지를 거의 싹쓸이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포스코 홀딩스부터 뭐 소재,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LG 화학까지 계속 쭉 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2차 전지 잘 담으면 가장 대장주로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을 텐데 지금 41만 원에서 오늘 좀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내년이랑 내후년 한 30% 성장을 가격까지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가격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우리가 멀티플로 따졌을 때는 내년의 기준으로는 한 50배 정도가 나오는데 글로벌리하게 우리가 셀업체라든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봤다면은 일단 글로벌 평균은 이제 10배 정도 수준으로서 사실 고평가 영역인 건 맞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위상이라든가 브랜드 가치를 봤을 때는 충분히 뭐 이 정도의 가치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뭐 비싸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셀 업체가 이제 이 한창 주가가 좀 긍정적인 흐름 보여줬고 그다음에 화랑이었을 때 증설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악재가 일단 실적에 대한 악재가 나왔는데 일단 대장주로 본다면은 저는 삼성 SDI가 사실 미국에서 증설을 제일 좀 덜 했습니다. 항상 호황일 때. 근데 이번에 좀 뭐 사실 공급 과잉 이슈가 나왔을 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일단 미국에서 좀 3곳 정도가 있는데 이제 이번 계기로 인해서 중간에 지금 법인의 증설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 SDI가 보조금은 적지만 실적도 유지를 계속해서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 SDI를 대장주로 역할을 좀 부여를 해주고 싶고요. ESS 관련돼서도 이제 우리가 순행식 냉각에서 뭐 ESS에 대한 중요성, 화재에 대한 중요성을 봤을 때는 삼성 SDI가 핵심으로서의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 셀업체 오늘은 사실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눌림목이 좀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상 수급의 이동이 반도체로서의 엔비디아 훈풍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수급 이동이 된 거지. 사실상 올해 그리고 이제 10월달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뭐 섹터를 뽑자면은 2차 전지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부분일 수 있겠네요. 오히려 10월 달에 또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삼성 SDI를 대장 주격으로 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위 좀 테마를 살펴보니까 의외로 딥페이크도 굉장히 강하게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가 뭐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강하게 뉴스 대비해서는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꾸준히 좀 이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이걸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봐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트렌드가 좀 생겨났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성범죄 처벌 강화법이 이제 국회를 일정 부분 통과를 했고 그리고 텔레그램 CEO가 이 정부의 범죄 수사 시에 원래는 텔레그램의 IP가 우리가 추적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범죄에 악용을 많이 했었는데 정보 제공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이제 이 IT 소프트웨어 보안 업체들이 사실상 이게 뭐 성범죄 처벌 강화법만 국회에 통과됐다고 하면은 이러한 반등이 좀 덜하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범죄로 악용됐던 텔레그램의 CEO가 이러한 오픈 마인드로서의 범죄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이 저는 오히려 일단 강세를 좀 더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센즈랩이라든가 한싹 관련주들 이제 뭐 CU박스도 다양하게 이제 종목들이 있지만은 사실 뭐 소프트웨어 보안주는 다른 이제 섹터 대비해서 종목들이 뭐 10개 정도로 좀 압축돼서 가기 때문에 사실 유동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주가를 올리기가 굉장히 쉬운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세는 이어갈 수는 있지만은 신규 진입은 사실 저는 뭐 부정적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굳이 이제 매매를 좀 뭐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실적이 조금 더 이제 수반돼 있는 종목 중심으로서 뭐 포트폴리오를 짜거나 그래서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가 뭐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관련주를 굳이 이제 뽑자면은 이런 뭐 일단 재무제표가 좀 뭐 어느 정도 안정성 있는 종목 중심으로서 좀 베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센즈랩도 뭐 13%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신규 진입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텔레그램 CEO가 또 IP 추적하겠다라고 코멘트를 남긴 부분이 오늘에 있어서는 강세의 배경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뉴스는 계속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일단은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 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보니까 플러스권이긴 한데 근데 외국인 투자자는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 우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구간입니다. 좀 아쉽긴 한데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은 저도 지금 이제 우리 증시를 보면은 사실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반도체주들의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저번 주부터 올해 이번 주 초까지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는 그런
있는 모습들이지만 또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또 어느 정도 이제 수급 쏠림이 이제 있었던 섹터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어떤 그런 수급이 굉장히 좀 안 들어오고 있는 명확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를 좀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환율도 좋은 조건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 이런 특징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뭐 지수라든지 이런 주가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거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굉장히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또 엔캐리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지금 해소가 된 시점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급 부재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증시를 좀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또 한 가지 불확실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이게 결국에 이제 시행이 되느냐 유예가 되느냐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지금 밸류업 지수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시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런 밸류업 관련 기대감도 당연히 그 효과가 반감이 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부재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루하루 테마가 계속해서 좀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뭐 딥페이크, 어느 날은 뭐 토큰 증권 이런 식으로 이제 업종별 수급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제 그 일본이 또 그 어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추가 발언을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는 조금 어떤 불확실성 요소들이 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테마 관점으로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일본은 금요일에 지금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민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앞두고서는 뭔가 쉽게 인상이라는 키워드를 꺼내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엔캐리 자금 잔액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한 6.5% 정도 청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는 코멘트 나왔으니까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도 좀 유념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업종을 좀 봤을 때 화장품, 조선, 그리고 전선이나 뭐 전력 기기 쪽도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이거 공통점 찾아보면 숫자잖아요. 그러면 미리부터 투자자분들은 지금 어닝 시즌 대비해서 담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사실 그 전력기기, 뭐 화장품 쪽도 이제 보면은 3, 4분기 실적도 사실상 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원화 강세가 좀 진행이 될수록 수익성 부분에서는 조금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매출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상반기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뭐 전력기기, 반도체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화장품까지 보면은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최고치를 좀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단기간에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은 3, 4분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제 과대낙폭 구간을 이용한 좀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시장이 불안하면은 저는 이제 방법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라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뭐 이런 테마가 좀 형성이 되는 업종을 단기로 보시거나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결국에는 이제 실적밖에 믿을 게 없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가져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들을 또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이제 상반기 때 수출량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던 이런 업종들의 어떤 우상향 추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전력기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좀 호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불안할 때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테마가 쏠리고 있는 쪽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믿을 수 있는 숫자가 잘 찍히는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좀 들여다볼 텐데요. 오늘 양시장은 일단 플러스권에서 강보합 수준에서 머물면서 가고 있고요. 외국인은 매도 우위의 폭을 좀 계속 키우는 구간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함께 덜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입니다. FNF, 코스맥스, LS 에코에너지, 아모레퍼시픽, 금호석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FNF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그 밸류업 관련해서 종목들이 이제 명단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천천히 좀 훑어봤는데 그 중에 이제 FNF가 또 이제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밸류업 관련해서 좀 기대감도 있지만 지금 이제 거의 바닥을 다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게 결국에 이제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FNF 같은 경우에 지금 중장기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경제가 좀 부진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그 이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수익성 부분에선 둔화가 되었던 점들이 주가 하락으로 좀 이끌었던 부분들이지만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되게 되면은 소비재 쪽도 갈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FNF 같은 경우는 이제 의류 쪽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 고금리 시대에 뭐 이런 필수 소비재 먹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좀 수급이 몰렸었지만 사실 이제 옷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선택적 소비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갔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고금리 시대가 저금리로 바뀐다. 이제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유동성도 돌 거고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도 이전보다는 이제 구매 여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FNF 지금 사실 이제 저는 매수 적기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보다는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FNF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MLB 쪽이 이제 굉장히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그동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판매량을 좀 늘려왔던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 보시면은 이제 어떠한 그런 경제에 대한 부양 정책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모멘텀까지 좀 기대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지금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FNF부터 살펴봤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중입니다. 특히 중국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온 만큼 플러스 알파로 붙어 있다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입니다. 태성, 하나마이크론, KBI메탈, 에이징랜드, 카페24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금속 관련주들 이게 사실 지금 전선이랑 엮여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당분간은 좀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금속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전선, 반도체 같이 이제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에 이게 지금 AI가 고점이 아니냐, 이제 피크아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던 부분인데 오늘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이 앞으로 이제 AI 관련해서 약 40조 원 가량을 또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지금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은 단기적으로 좀 해소가 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전력, 기기 그리고 인프라 그에 따른 이제 또 전선이 필요할 거고요. 여기 이제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구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묶어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어떤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에 관련해서 이런 투자 관련 이슈가 좀 나와준 것들이 관련주들의 어떤 그런 상승 모멘텀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KBI 메탈 쪽 보시면은 3,285원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이슈들은 좀 지속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지금 내려와 줄 때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3,500원대는 좀 쉽게 돌파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3,500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장중에 좀 많이 밀린다라고 한다면 하단은 또 2,600원에서 500원 선까지 조금 열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정이 좀 크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이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근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한 4,500원대까지는 한번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블랙록 같이 AI 인프라 펀드 조성한다라는 소식도 있지만 전선이나 전력기기 관련한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뒷받침돼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KBI 메탈 살펴봤는데 지금 3,500원이 지금 저항대입니다. 여기를 돌파를 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밑으로 하방은 2,500원에서 2,600원 선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시장 들여다봤고요. 오늘 상위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부터 함께 좀 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항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때 아무래도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달러 약세하면 가장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항공이죠. 아무래도 뭐 대여료나 항공유를 달러로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실적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철 금속입니다. 어제 중국 쪽에서 지준율 50bp 인하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내에서 좀 추가적인 인하에 대한 코멘트도 나왔기 때문에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비철 금속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였고요. 2구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구리 주가도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구리값도 지금 한 10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 보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구리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전선 관련주도 같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딥페이크 관련해서 보안주도 오늘 상단의 테마에 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방지법이 지금 국회 여가부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나왔던 추가적인 뉴스를 보면 원래는 이제 텔레그램 자체가 좀 폐쇄적인 플랫폼이었는데 텔레그램의 CEO가 범죄자의 IP를 추적해서 공개하겠다라고 코멘트를 내놓은 것도 오늘은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센즈랩이 오늘 주도를 하면서 이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팀장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또 연말을 대비해서 우리가 또 항공주를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장 초에 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이제 추세적으로는 지금 지속적인 어떤 박스권 흐름에서 좀 이제 우상향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제 꼽아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항공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연료비라든지 이런 정비료 이런 그런 연료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고금리 시대에서는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쥐약이었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항공주가 좋아지려면 물론 여객 수요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이제 수익성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환율에 대한 안정화가 상당히 좀 필요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게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환율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1,400원대까지 갔던 부분들이 지금 3,300원, 30원대 이제 안팎으로 지금 등락률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B컷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제 예상으로는 이제 1,200 후반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어떤 그런 수익성 개선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주가상에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반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유가랑도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WTI 시세를 좀 보게 되면은 현재 이제 70달러 위아래로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지만 사실 지금 이제 오펙에 대한 감산 연기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석유 같은 경우에 지금 공급 과잉이 또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 둔화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하향 안정화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최근 고점 부분인 사실 80달러 이상까지 가기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항공주 하면은 이제 도대체 이제 언제 합병하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벌써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합병 이슈가 결국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좀 결정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대한 어떤 승인만 좀 남아 두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기대감까지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재무 구조가 계속해서 이제 적자를 좀 지속했던 부분인데 이게 물론 이제 당장에
합병을 한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좋아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떠한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대형항공사 쪽에서 보게 되면은 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거의 뭐 경쟁하는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독과점 형태로 갔던 부분인데 이 지금 두 항공사가 합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대형항공사 쪽에서는 굉장히 좀 독점적인 이런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가 이제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또 LCC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을 또 말씀드리면 화물 비중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LCC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여객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지만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화물 매출 비중도 거의 한 50% 정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중국에서 이런 전자상거래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 이런 이제 관련 플랫폼 기업들의 인기가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 이런 직거래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용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운임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이제 수익성 증가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2분기 때도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3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가항공사도 조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티웨이 쪽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TA 같은 경우에 이제 아시아나랑 이제 대한항공이 합병을 하면서 사실 노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게 좀 뜬금없이 경영권 이슈가 또 분쟁 이슈가 좀 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붙으면 사실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자금력이 부족해지면은 결국에 언젠가는 끝이 날 수밖에 없는 테마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분쟁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나중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 이제 상승했던 부분들을 거의 다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TA 항공보다는 저가 항공은 조금 진에어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 진에어 역시도 뭐 에어부산, 에어서울과 관련해서 또 이제 합병을 할 것으로 통합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대형 쪽은 대한항공 그리고 저가 항공사 쪽은 진에어를 조금 탑픽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쪽으로 봤을 때는 뭐 여객 수요도 있고 화물 수요까지 플러스 알파로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티웨이 이 종목은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영권 분쟁 좀 붙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주가를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별개의 문제지만 고려아연이나 영풍도 일단 어제부터 하락세를 좀 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칠로 이동해서 엔터주들의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엔터주는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연초에 좀 올라왔던 거에 대비해서 한 58.4% 정도 크게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좀 플러스권에 머물고 있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곡소리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안타까운 부분은 실적과 업황은 당분간은 좀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엔터사들에 있어서 수익원이 앨범 판매량인데 이 부분이 계속 부진하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엔터주는 휴먼 리스크를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돌아서기에는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좀 이를 수도 있겠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플러스권에 머물고 있고 SM은 3.4% 상승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의 종목이었던 포스코 엠텍 함께 살펴볼 텐데요. 2차 전지 소재로 들어가는 니켈이나 리튬 그리고 히토류 등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니켈 값은 최근 들어서 상승세 타고 있고 리튬은 수요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급단을 조절을 하면서 이 가격의 반등세를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CATL 쪽에서 리튬 광산에 대해서 감산에 들어가게 되면서 가격도 좀 바닥을 딛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좀 모아지는 시점이고요. 오늘은 0.39% 강보합 수준에 머물면서 18,000원 선입니다. 손절가가 16,500원이니까요. 이 선 이탈하지 않는지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도 함께 이동해 보시죠. 우리 이슬희 팀장과 함께 대한항공 탑픽 종목 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항공사다 보니까 여객 수요도 충분하게 가져가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중국발 이커머스 효과로 화물 수요도 크게 늘어났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10월에는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합병에 대한 이벤트도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보합 수준에서 22,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5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코스피는 2,650대 회복했고요.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항공 살펴봤습니다. 투자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